밤 10시 저는 조카 정우의 아파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늘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고 온 72세의 저는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평생을 남에게 부탁하며 살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죠. 체인낙이 걸린 문틈으로 며느리 유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영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유나야, 오늘 하룻밤만. 친구가 죽어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온이가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집안을 완전히 조용히 해야 해요. 제 시선이 현관 신발장 위로 향했습니다. 하와이, 일본, 유럽 여행 브로셔가 여러 장 놓여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 유나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여행은 꿈도 못 꿔요. 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럼 소파에서라도. 어머니, 정말 안 돼요. 다온이가 예민해서 낯선 기운만 있어도 잠을 못 자거든요. 문 안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고모가 무슨 일이셔? 당신은 조용히 해요. 그때 유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나머지 말은 문이 닫히면서 들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바퀴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쓸쓸하게 메아리쳤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이복순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45년을 키운 조카와 조카 며느리에게 받은 배신, 그리고 어떻게 당당하게 맞섰는지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5년 전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7의 나이,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예식장까지 예약해 놓은 상황에서 오빠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복순아, 정우를 내가 키워야겠다. 새언니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어. 친척들의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살배기 정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정우야, 고모가 엄마 아빠 대신 키워줄게. 2살 정우를 품에 안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서럽게 키우지 않겠다고 말이죠. 약혼자 영수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복순아, 결혼 전에 아이까지 키우게 생겼다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영수야, 정우는 내 조카야. 혈육이라고. 그래도 우리 신혼생활에 아이가 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이 아이 갈 곳이 없다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나는 아이까지 떠맡고 결혼할 수는 없어. 그렇게 약혼자는 떠났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무고한 아이를 버리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수의 작은 매점을 차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싸고 아이들 간식을 준비했죠. 밤 11시까지 일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매점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정우가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왔지만 정우는 혼자였죠. 저는 2배, 3배 더 정성을 쏟았어요. 겨울이면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터져도 참았고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어도 견뎠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정우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죠. 고모, 배고파요.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저는 어김없이 특별한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계란 하나 톡 깨뜨려 넣고 김치까지 올린 정성스러운 라면이었죠. 고모 손은 진짜 보약이에요. 정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학부모 상담 날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당당하게 말했죠. 네, 정우 고모입니다. 정우 어머니, 아이가 정말 착해요. 고모님이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친어머니가 못한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복순아,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조카 때문에 평생을 희생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키운 건 나야. 이웃 아주머니가 중매를 서겠다고 했을 때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정우 대학 보낼 때까지는 생각도 못해. 이 아이가 우선이야. 저에게는 정우가 전부였어요. 제 청춘도 사랑도 미래도 모두 정우에게 바쳤죠. 정우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였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노릴 수 있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죠. 고모, 저는 그냥 여수에 있는 대학 가도 돼요. 고모가 너무 고생하시는데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는 꼭 서울 가서 공부해야 해. 고모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저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엔 배송도 하고 밤늦게 술안주도 팔았죠. 허리 디스크가 와도 참고 손가락이 부어도 견뎠습니다. 10년간 모은 적금 8천만 원을 모두 해약해서 정우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대학 졸업 후 정우가 유학을 꿈꾼다고 했을 때는 매점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죠. 고모, 제가 언제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무슨 빚이야? 내가 잘 되는 게 고모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3년 후 정우가 유학에서 돌아와 건축사로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첫 월급을 받은 정우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고모가 제 은인입니다. 고모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45년간의 모든 고생과 희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정우야, 내가 성공한 게 고모는 제일 자랑스러워. 정우가 유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고모,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모를 어머니로 부르고 친어머니처럼 모실 거래요. 유나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니, 정우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벌써 친어머니 같아요. 첫 만남에서 유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정우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저도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저는 정말로 완벽한 3대 가족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45년간 홀로 감당했던 외로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손자 다온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고모, 이제 진짜 가족이 다 모였네요. 정우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 완성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잔혹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결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유나가 아이 교육을 위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어요. 당시 정우의 건축사무소는 막 시작한 단계라 자금이 부족했죠. 여보, 다운이를 위해서 강남으로 가야 해요. 교육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유나의 간절한 부탁에 정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유나야, 우리 형편으로는 강남 아파트는 무리야. 2억은 있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손자 교육이 중요하지. 저는 평생 모은 적금 1억 원을 모두 털었어요. 여수의 시골집도 8천만 원에 처분했죠. 그래도 부족한 4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집만 사주지 않았어요.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온 저답게 현명한 판단을 했죠. 정우야, 고모가 이렇게 큰 돈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 저는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조건부 증여 계약을 작성했어요. 단순한 증여가 아닌 약속이 담긴 계약이었죠. 등기가 끝난 날 새 집 집들이를 했어요. 유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죠. 어머니, 이제 저희 집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유나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모,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지.
무슨 은혜야. 우리가 가족인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침내 꿈꾸던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사를 간 지 6개월쯤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너무 교묘해서 처음에는 저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서 가져가면 유나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죠. 어머니, 반찬 가져오실 때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유나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어요. 다원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오면 깜짝 놀라거든요. 아이 정서에 안 좋대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핑계였죠. 어머니, 시골에서 오시면 옷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다원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냄새나는 시골 할머니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45년을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 옷을 사서 입고 갔어요. 향수도 뿌리고 섬유유연제도 바꿔봤죠. 하지만 유나의 핑계는 끝이 없었어요. 어머니, 다원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서 집안을 완전히 조용히 해야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유나는 항상 먼저 내려갔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말았죠. 더 심각한 것은 유나가 정우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유나는 정우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거든요.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눈치를 보게 된 것이었죠. 45년간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정훈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은 그해 겨울이었어요. 명치 부근이 계속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담석증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고모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고모, 무슨 일이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정우는 바로 달려와서 저를 큰 병원에 데려갔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유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유나야, 고모가 내일 수술 받는데. 혹시 시간 되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병원은 정말 곤란해요. 다원이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 균이 옮을까 봐요. 그럼 수술 끝나고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은 균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다원이 건강이 우선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저는 결국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정우는 수술 당일 잠깐 와서는 회사 일로 먼저 가야 했죠. 고모, 죄송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수술 후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온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유나가 간병인을 통해 전해준 것이죠. 그림에는 저와 다온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어린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모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자요.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적어도 다온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유나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제가 퇴원한 후에도 문병 한 번 오지 않았죠. 대신 정우에게는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병원 다녀오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다원이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어머니 오시면 아이가 집중을 못해. 다른 집들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오지 않는데. 유나는 매일같이 정우의 귀에 독을 불어넣었어요. 착하고 순한 정우는 점점 유나의 말에 설득되어 갔죠. 고모, 요즘 좀 바쁘니까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정우마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45년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는데 이제는 미리 허락받고 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제가 수술해서 회복되어 갈 무렵 평생 자매처럼 지낸 친구 순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누운 친구를 본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순자야, 먼저 가면 어떻게 해? 나도 혼자 갈 것 같아. 정우와 유나가 조문을 왔지만 유나는 장례식장 음식만 보고 불평했어요. 이 나물 너무 짜네요. 다온이 먹으면 안 되겠어요. 생선구이도 비린내 나고 위생 상태도 걱정되네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유나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가 일어났어요. 저희는 먼저 가봐야겠어요. 다온이 특별 수업이 있거든요. 여보, 고모가 혼자 계신데. 정우가 망설이자 유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은 더 있어도 되는데 저는 아이 때문에 가야 해요. 교육이 우선이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빈 장례식장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제 미래가 보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죠. 정우야, 고모가 같이 살면 안 될까? 혼자 있기가 무서워졌어. 고모, 유나하고 상의해봐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훈의 집을 찾았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유나야, 하룻밤만 같이 있으면 안 될까? 하지만 유나의 대답은 잔인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다온이 내일 발표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요. 그때 저는 현관 신발장 위에 여행 브로셔들을 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유나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유나에게 저는 그저 방해되는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45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소연 변호사를 찾았어요. 변호사님, 집을 돌려받고 싶어요. 김소연 변호사는 5년 전 작성했던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꺼내어 설명했어요. 할머니 참 현명하셨어요. 이런 계약을 맺어두신 덕분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며칠 후 정우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 통보서가 배송되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라는 제목의 법정 문서였죠. 정우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 통보서가 왔는데? 정우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따르는 거야. 고모,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정말 모르겠니? 유나하고 잘 생각해봐.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법의 손에 맡겨졌으니까요. 저는 단순히 집을 사주지 않았어요. 명확한 조건을 달았던 것이죠. 첫 번째, 제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살며 돌봄을 받을 것. 두 번째, 명절과 생일에는 반드시 함께 할 것. 세 번째, 제 장례를 정우가 주관할 것. 네 번째, 요청 시 방 한 칸을 제공할 것.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우는 당연하다며 서명했었고 유나도 웃으며 계약서에 직접 사인했었죠. 김소연 변호사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자료를 정리했죠. 병원 수술 기록, 유나가 간병을 거부했던 상황, 명절에 혼자 보낸 기록들을 모았어요. 이웃 최말자도 적극 도와주며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다 봤어. 며느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증언해 줄게.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상대방 변호사는 부양이 도덕적 의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소연 변호사는 명확한 계약 위반이라고 반박했어요. 옆집에 살던 친구 최말자가 증인으로 나서서 제가 겪은 모든 상황을 증언해 주었어요. 복순이는 10분도 안 되어 집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병원 간병인도 증언했어요. 며느리분은 거의 문병을 오지 않으셨어요. 와도 병실 밖에서 5분 정도만 계시다 가셨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유나의 휴대폰에서 나왔어요.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죠.
법정에서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유나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또 같이 살자고 그래. 진짜? 어떻게 했어? 일단 다운이 핑계대고 거절했어. 사실 다운이 알레르기 같은 거 없는데. 크크, 아, 진짜 너 나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맞아. 병원도 그 핑계로 안 가고 있어. 균 옵는다고 하면 뭐라 못 하시더라고. 와, 진짜 천재네. 크크. 그런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지. 애 교육에도 방해되고. 집은 어쩔 건데? 어머니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집은 어차피 우리 것이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처리하면 돼. 그래도 양심상 좀 그렇지 않아? 언니, 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수는 없어. 우리 다운이가 우선이야.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김소연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45년간 친자식처럼 키운 정우의 아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어요. 아, 불쌍하다. 그래도 정우 오빠는 뭐라고 안 해? 남편은 내가 조금씩 세뇌했어. 크크크. 어머니 너무 자주 온다고, 우리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 알아서 눈치채더라고. 와, 진짜? 대박이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머니도 아니잖아. 그냥 고모인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친어머니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긴 하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부도 방청객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 대화를 보시면 피고 유나 씨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원고를 배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거든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을 돌려드리십시오. 저는 마침내 승리했어요. 그때 유나가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어요. 제 어머니도 친척들만 돌보다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저도 엄마처럼 그런 삶을 살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유나야,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내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법정을 나오면서 정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고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나 말에만 휘둘리고 고모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잊고 있었어요. 정우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어요. 고모,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저희가 다시 잘해볼게요. 저는 정우를 보며 말했어요. 정우야, 이제 너도 정신 차렸구나.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날부터 정우와 유나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판결 후 정우와 유나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갑자기 집을 잃게 된 것이죠. 여보, 어떻게 해요? 전세금도 없고 앞으로 어디서 살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소송 이야기가 업계에 퍼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졌거든요. 건축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평판이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유나였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된 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거든요. 엄마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이 앞에서도 수근거리고. 유나는 다운이 학교 앞에서도 다른 엄마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다운이까지 왕따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때부터 정우가 저를 매일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고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우야,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45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정우는 그때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제 집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방 정리까지 모든 것을 직접 했죠. 고모, 장보기 갈까요? 고모,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우는 3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유나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우가 억지로 데려왔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유나가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정우 오빠한테 물어봐서 만들어봤어요. 맛은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운이었어요. 고모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이제 착하게 할 거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았어요.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정우와 유나의 진심 어린 노력을 지켜본 저는 결심했어요. 정우야, 고모는 내가 변한 걸 봤어. 정우의 눈에 희망이 비쳤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약속을 다시 정하자. 저는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매달 생활비 30만 원, 명절은 반드시 함께 보내기, 병원 갈 때 동행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기. 이 약속들을 다시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2번 다시 기회는 없어. 정우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 약속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말로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의 소중함을 아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방 하나를 다운이 방으로 꾸며주었어요. 주말이면 다운이가 와서 함께 지냈죠. 고모 할머니, 이제 정말 매일 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요. 예전엔 매점 준비로 바빴지만 이제는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고 다운이와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서예요. 현관 앞 신발장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신발장은 약속의 기준이야. 약속 지키는 사람은 들어오고 안 지키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 신발장 위에는 다운이가 새로 그려준 그림이 있었어요. 저와 정우 가족이 모두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다운이와 함께 요리하기, 정우와 산책하기, 유나와 장보기.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어요. 72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죠. 45년간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제 희생이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진짜 사랑은 시험을 거쳐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로 남겨두시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아름다운 반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